요즘에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거의 2억 안에만 했었죠. 정확히 거의 1억 9천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었고, 근데 지금은 9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때 8천만 원대까지도 봤습니다. 이 반 절반이 넘게 떨어진 건데,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코인 시장 전체에서 사라진 돈이 무려 3천조 원이 넘어갑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너무 큰 숫자라 가지고 잘 와닿지도 않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에 있던 돈 절반 가까이가 그냥 녹아내렸다는 거고,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같은 말이 나와요. 이제 코인은 진짜 끝났다. 가치가 0에 수렴할 거다. 그리고 몇 년씩 들고 버틴 사람들도 슬슬 흔들리고 손절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감정 느끼는 거 어찌 보면은 사람으로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 시점 조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시장에서 이름만 떼면 아는 전문가들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오히려 한 개에 15억 원까지 간다는 말이고, 지금 비트코인 9천만 원인데 어떻게 15억을 가나요? 처음 들으면 그냥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서 헤이즈입니다. 예전에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큰 코인 거래소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은 결국에 15억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나오죠.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기 며칠 전에 자기가 들고 있던 다른 코인들을 전부 다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돈이 생기면은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을 사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한 코인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5억 간다고 외친 사람이 정작 지금 비트코인부터 매수하진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루크 그루맨이라는 경제 흐름을 분석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히려 한 수를 더 뜹니다. 비트코인이 비쌌을 때 자기가 가진 걸 대부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6천만 원까지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은 코인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은 정반대죠.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질문들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사실상 그동안 비트코인에 좋은 소식이 다 나왔었거든요. 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고요. 또 일반 사람들도 주식처럼 쉽게 살 수 있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호재였죠. 근데 이상하게도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빠져버렸죠. 아니, 왜 좋은 소식이 이렇게 많은데 상승을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정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시장의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중앙은행은 돈을 새롭게 많이 찍어가지고 시중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천조 원이 넘어가요. 보통 이렇게 시장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의 일부는 비트코인 같은 곳으로도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고,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거의 다 인공지능, AI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요즘에 모든 돈이 AI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거대한 컴퓨터 시설을 짓고 비싼 반도체를 사들이고 그 돈이 전부 다 거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헤이지가 흥미로운 계산을 내었는데요. 그동안 AI 때문에 새로 생긴 빚이 얼마인지 따져봤더니 그것도 약 2천조 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롭게 풀린 돈이랑 AI가 끌어다 쓴 돈이 거의 똑같은 크기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새롭게 풀린 돈을 AI가 거의 다 가져갔다는 뜻이고, 비트코인 몫으로 오를 돈이 처음부터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아무리 많아도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거예요. 이 들어올 만한 새 돈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돈들이 다른 데로 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살짝 억울하기도 해요. 내가 잘못 산 게 아니었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돈을 다 가져가 버린 인공지능, AI 분야는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여기서 조금 섬뜩한 부분이 나오는데, 인공지능 AI 회사들이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해집니다. 지금 회사들은 비싼 장비를 사면 그 비용을 한 번에 적지 않아요.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적고 있는데, 그래야지 한 해에 들어가는 부담이 작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간입니다. 회사들은 지금 이 장비를 5년에서 6년 정도 쓴다, 이렇게 가정하고 비용을 나눠버려요. 근데 AI 장비는요, 실제로 2년만 지나도 옛날 것이 돼버립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진보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년 쓰고 내다 버릴 물건을 6년을 쓸 것처럼 장부에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간 비용들 실제보다 작아 보이겠죠? 그럼 그만큼 이득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겠죠? 지금 AI 회사들 실적이 좋아 보이는 데는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다는 거고, 헤이지는 이 모습을 옛날 철도 열풍에 빗댔습니다.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철도가 미래다 이러면서 다 같이 돈을 쏟아부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었죠. 지금 AI 인공지능도 그때랑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아까 그 수수께끼가 풀려요. 왜 15억을 외친 사람들이 정작 코인을 줄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있었던 거겠죠. 인공지능 AI에 거품이 껴있고 또 그게 언젠가 한번 터질 거다라고요. 그리고 그게 터지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한 번은 크게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몸을 사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15억 원 간다라는 말들은 지금부터 쭉 오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한 번 크게 떨어진 다음에 간다 이런 뜻인 겁니다. 좋은 소식처럼 들렸는데 사실은 조심하라는 경고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동성의 마지막 경보기라고요. 어려운 말 같지만 그 뜻은 간단합니다. 시장 전체에 돈이 마르고 있다는 것들을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힘이 없는 게 그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거란 얘기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1비트코인당 15억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당분간 비트코인은 지금처럼 답답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돈을 빨아들이는 동안에 비트코인으로 올 돈이 부족해질 거고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말처럼 정말로 비트코인 6천만 원 근처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AI 거품이 정말로 터지면 큰 회사들이 돈 문제로서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그럼 중앙은행은 또 돈을 엄청나게 찢겠죠. 시장을 살리고자 할 겁니다. 늘 그래 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로 풀린 돈들 이미 무너진 AI로는 다시 안 갑니다. 한번 대인 곳에 또 넣지는 않을 거고 갈 곳이 없어진 그 돈들이 비트코인처럼 수량이 정해진 자산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더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개수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AI로 물렸던 돈들이 좀 흩어지기 시작하는 때 그때부터 비트코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 제가 이 흐름을 가장 유력하게 보는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이걸 분석한 전문가들이 실제로 딱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조심하고 길게는 비트코인을 믿고 있죠. 그리고 새로 풀린 돈이랑 AI가 가져간 돈의 크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기가 터지면은 풀린 돈들이 결국에 수량이 정해진 자산으로 모인다는 거. 과거에도 역사 패턴상 반복됐던 모습들이고 그때부터 비트코인에 새로운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언제 그렇게 될지, 정말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샘슨 무 같은 사람은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는 거는 비트코인이 약해서가 아니라요. 시장에 들어올 돈을 AI가 거의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15억 원, 지금부터가 아니라 한번 크게 흔들린 다음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몸을 사리면서 길게는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한 번 크게 흔들리는 순간 대체 어떤 신호랑 함께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비중 조절 자체가 왜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사실상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요, 이 종목보다도 오히려 한 번에 모든 자금들을 사용하는 습관들인데요. 한 종목에다가 모든 자금 투자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하락을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반대로 시장 자금들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한 종목이 잠깐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종목들에서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그 자금들을 활용해서 기존 종목들도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응 자체가 가능해질 거예요. 결국에 투자라는 건요, 한 방의 승부가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이어가는 이런 과정들이라는 거고, 내가 한 번의 성공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걸기보다는요,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는 데 습관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리한 몰빵 투자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수익이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도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시장에 남기 위해서는요, 공격적인 투자보다도 오히려 그냥 안정적으로 기회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투자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회사 한 곳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손실 금액이 무려 18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손실금은 지금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18억 손실 아니에요. 18조 원입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팔아가지고 확정된 손실은 아니고요. 지금 가격으로 계산해봤을 때 그만큼 마이너스, 즉 미실현 손실이라는 뜻인데요. 그래도 이 18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넘기기는 힘든 엄청난 크기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비교를 한 가지 드려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인 중에 도지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지코인을 세상에서 있는 것 전부 다 합쳐볼게요. 그럼 지금 값어치가 약 17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한 곳이 본 손해가요, 도지코인 전체를 통째로 사고도 남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코인 하나 시장 전체보다도 회사 한 곳의 손실이 더 크다라는 뜻인 거죠. 한마디로 이 회사의 손실은
도지코인 그 이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름은 스트래티지고요.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모은 회사로 유명해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한 개에 1억 원 정도씩 주고 샀는데 근데 지금 비트코인 한 개가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라인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말 그대로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전부가 지금 손실, 마이너스 상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주가도 가장 높았을 때 비해가지고 81%나 빠졌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원짜리가 지금 19만 원이 된 셈인 건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냥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회사가 힘든 건가? 뭐 이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은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이 회사가 곧 사람들한테 주는 이자를 오히려 더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가 어려우면 돈을 아끼죠. 근데 이 회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을 더 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돈을 더 퍼주는 걸까요? 그리고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언뜻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조금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이유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회사가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할 돈을 어디서 구하는지부터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이 회사는요.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자기가 가진 돈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특별한 주식을 하나 팔아요. 그리고 여기서 돈을 모읍니다.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요. 그 주식의 이름은 STRC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해요. 매 달마다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주식인데 사람들은 이 주식을 사두면요. 매 달마다 이자가 들어오니까 매수합니다. 회사는 그렇게 모인 돈으로 비트코인을 또 삽니다. 이게 이 회사가 돈을 굴려왔던 방식들입니다. 근데 이 주식에는 원래부터 정해둔 기준 가격이 있어요.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주식이들 14만 원 근처에서 거래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가격이 그 근처에 있어야지만 새로운 주식들을 또다시 찍어서 팔 수가 있거든요. 새로 팔아야지 비트코인 살 돈이 또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이 주식이 10만 원 초반 라인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기준 가격인 14만 원보다 27%나 저렴해진 건데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지금 주식 기준 가격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요.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제값 빨고 팔기가 어려워집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할 만한 돈줄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꺼낸 카드가 바로 이자를 올리는 겁니다. 이자 더 줄 테니까 이 주식 사달라 이러면서 떨어진 가격들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이제 손해를 보면서도 왜 이자를 올리려고 하는지 그림이 조금 그려지실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자를 올리면 지금 당장은 주식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자를 올린다는 거는 회사가 매년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 더 증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이 회사가 1년 동안 줘야 되는 이자가 올해 초 약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무려 1조 7천억으로 늘었어요. 4천억 이자에서 1조 7천억 이자, 반년도 안 돼서 4배 이상 뛰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회사가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은 어떨까요? 올해 들어가지고 무려 38%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들을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예전에 7년 정도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14개월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자를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줘야 될 돈은 더 늘어나겠죠. 지금 1조 7천원까지 늘었는데 금방 2조를 돌파할 겁니다. 그럼 가진 돈은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들겠죠. 문제를 풀려고 하는 행동들이 지금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모양새가 됐다는 거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이자율은 사실상 15% 정도의 이자를 원하는데요. 근데 회사가 올려봤자 12.5% 정도일 거란 관측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자를 올려도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 주식이 다시 제값을 찾으려면은 이자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요. 회사가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한 곳의 손해가 도지코인 전체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약 4%를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회사가 이렇게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무거운 일입니다. 원래부터 코인 시장은 이런 걸 피하려고 만들어진 곳이죠. 근데 어느 한 곳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거기가 흔들리게 된다. 시장 전체가 같이 휘청이는 상황들. 코인은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서 시작이 됐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가 됐어요. 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한 곳의 코인 시장 전체가 눈치 보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리면은 이 회사가 흔들리고요. 이 회사가 흔들리면은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회사는 6월 30일 이자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자 인상만으로는 상황이 전부 다 풀리기는 어렵다. 이게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그림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려도 사람들이 원하는 15%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주식이 진짜로 살아나려면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자 인상은 작은 신호일 뿐인 거고, 진짜 백의 열쇠는 비트코인 가격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 한 회사가 도지코인 전체보다도 큰 손해를 보면서도 막힌 돈줄을 풀려고 이자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자 인상은 오히려 회사가 줘야 될 돈을 더 늘려가지고 진짜 백의 해결책은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에는 세상 비트코인의 약 4%를 쥔 회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남겨둘게요. 이렇게 비트코인을 잔뜩 사모은 회사가 과연 스트래티지 한 곳뿐일까요? 비슷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끌어안고 있는 다른 회사들, 지금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투자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10만원, 20만원 수익에도 만족이 가능했었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목표가가 너무 높아지면서 수익 실현을 어려워하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내가 잘 사느냐, 이거보다 얼마나 잘 파느냐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매도에 대해서 어려워하면 앞으로도 같은 아쉬움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겠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찰 4곳이 얼마 전에 한 암호화폐 법안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면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이 좀 철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가 뜨면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아, 이러다가 또 막히는구나, 리플이 또 발목 잡히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오늘 제가 이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뜯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과는 정반대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미국 경찰이 반대한 그 부분이 사실 리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은 도대체 뭘 반대하는 걸까요? 이게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법안 안에는 604조라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604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인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하는 개발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만들기만 한 사람이란 점입니다. 돈을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옮긴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만 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은행처럼 빡빡하게 규제하지 말자라는 게 604조의 취지고요. 근데 경찰은 여기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면죄부가 너무 넓게 적용이 되면 나쁜 사람도 같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건데, 나는 그냥 프로그램만 만들었는데요, 이러면서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찰 4곳이 미국 정부에 편지를 보낸 거고요. 은행에 갈 때 신분을 확인하고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죠. 코인 일부 참여자들이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는 게 경찰의 걱정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되는데, 이 경찰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과연 리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면은 604조가 보호하는 거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개발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만들었는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리플은 오히려 정반대죠. 리플은 회사 이름이 뚜렷하고요. 회사 주소가 전부 다 공개된 미국의 정식적인 회사예요. 신분 확인 절차도 전부 다 지킵니다.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들도 다 따르고요. 여러 나라에서 정식적인 허가까지도 받았습니다. 즉 경찰이 걱정하는 익명의 세계랑 리플은 처음부터 정반대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 반대했으니까 리플도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 자체가 사실상 방향성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경찰은요, 리플이 코인이냐 주식이냐 하는 문제들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결론은 한 가지 방향성으로 흘러갑니다. 익명의 세계를 더 빡빡하게 단속하자는 쪽인 거고, 경찰이 반대했으니까 정부는 그 익명 면죄부를 더 좁히려고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규칙이 더 까다로워지겠죠. 그런데 규칙이 까다로워지면 누가 유리할까요? 처음부터 규칙을 다 지키던 회사가 유리해질 겁니다. 바로 리플 같은 회사들 말입니다. 단속이 심해질수록 처음부터 깨끗하게 장사하던 가게가 유리해지는 것과도 같은 이치인데요. 큰 돈을 굴리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규칙이 불확실한 곳에는 돈을 잘 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을 또렷하게 지키는 곳들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단속이 강해지는 흐름은 리플한테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 법안 안에는 불법 코인 거래를 단속하는 데 쓸만한 예산들이 따로 잡혀 있고, 그 금액들이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입니다.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죠. 이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법이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는 뜻이고, 오히려 단속을 더 세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단속을 세게 하는 법인데 처음부터 규칙을 잘 지킨 리플이 손해를 볼 이유가 없겠죠. 근데 사실 리플에게 더 중요한 법은 따로 있는데, 그리고 이 법은 사람들이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바로 세금 법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을 누가 감독하느냐를 정하는 법이었죠. 근데 이것 말고 세금을 어떻게 매기느냐를 정하는 법이 또 따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한 의원이 이 세금 법안의 틀이 거의 다 잡혀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르면 올해 가을에 공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세금 법안 안에는 리플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작은 금액의 거래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은 코인으로서 작은 물건 하나만 사도 그게 전부 다 세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산다고 해볼게요. 그 순간 차익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세금을 따져야 됩니다. 커피 한 잔 살 때마다 매번 세금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러면 아무도 코인으로 결제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세금 법안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아래의 거래는 이 계산을 면제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이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예요. 40만 원 아래의 작은 거래는 세금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는 건데 이게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인으로 결제하는 일이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근데 리플이라는 코인이 원래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지 아시나요? 바로 결제, 즉 돈을 빠르게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세금 문제 때문에 이 결제 기능을 제대로 쓰기가 어려웠었는데 작은 거래 금액 때 이 세금 면제가 바로 그 걸림돌을 치워주고 있다는 거고, 지금 다들 클래리티 법안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정작 리플의 진짜 쓸모를 살려준 열쇠는 아무도 보지 않던 세금 법안 쪽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에 느꼈던 불안감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곧바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 법을 가장 앞에서 선두에서 끌고 가는 루미스 의원이 직접적으로 한 말인데요. 지금 루미스 의원은 7월 초보다는 오히려 8월달, 이때 휴회 전이 더 현실적으로 통과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찰이 반대하고 있는 604조는요. 면제부의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타협될 가능성이 높겠고,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 이미 신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경찰단체는 이번 반대 편지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편지에는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대하는 쪽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파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신호에 가깝겠죠. 게다가 이 법안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604조가 있어도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통째로 없애기보다는요, 문구를 다듬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겠고, 그리고 그 방향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을 전부 다 지키는 리플한테 유리하고요. 세금 법안은 올해 가을 본격적인 논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상원과 하원이 준비한 세금안이 서로 많이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둘이 비슷할수록 합치기가 쉽고요. 또 그만큼 통과 가능성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경찰이 반대한 부분은 익명의 코인 세계 이야기일 뿐이지 리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단속이 강해질수록 규칙을 다 잘 지키는 리플의 자리는 더 단단해질 거고, 그리고 정작 리플의 진짜 쓸모를 살릴 만한 열쇠는 다들 놓치고 있던 세금 법안 쪽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만약에 이 세금 법안이 정말로 올해 가을 공개가 된다면 리플의 결제 기능은 그때부터 진짜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에 아쉬웠던 이런 매매 습관들에 대해서 고치는 겁니다. 상승장 오면 전부 다 팔아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은 대부분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매도를 미루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조용한 시점에 매도와 수익 실현에 대한 연습들을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평균 단가까지 기다려야지, 전고점까지 올라오겠지, 가만히 있으면은 회복이 되겠지, 이런 것들 과거에는 충분히 가능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달라진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시장 흐름에 맞는 대응들을 할 줄 아셔야지 결국에 반등장이 오고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충분한 대응 자체가 가능하겠죠. 작년 여름만까지만 해도 리플 한 개 가격 5,0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1,500원 수준이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고점 대비 3분의 1까지 빠졌는데, 리플 XRP 들고 계신 분들 요즘에 계좌 열어보기가 정말 무서우실 겁니다. 그리고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도 비슷하고요. 한때 1억 8천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은 9천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 전체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은 상황인데, 근데 이런 와중에 정말 이상한 게 하나 나왔어요. 리플 가격은 이렇게 바닥을 끼고 있는데 리플이라는 회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전성기라는 겁니다. XRP 가격이 죽고 있는데 회사는 산다?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은 회사가 잘 되면 코인 가격도 같이 올라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모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드려 볼 거고,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요, 지금 시점이 바닥인지 아닌지 이 보는 눈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은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는지 이걸 숫자로서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이 RSI 지표가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너무 많이 팔렸다, 이런 신호를 띄웠다는 거고, 근데 이게 그냥 흔한 일이 아닙니다. 리플 역사상 딱 두 번째로 나온 신호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2022년입니다. 리플이 400원까지 떨어졌던 그 악명 높은 바닥 시점이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22년 바닥이랑 똑같다. 그때도 여기서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럴듯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도 하락을 했느냐? 바로 이건데요. 지금 리플이 뭔가 잘못해서 떨어진 걸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리플이 떨어진 진짜 이유는 리플 밖에 있는데 요즘에 투자자들의 돈들이 코인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 돈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갈까요? 인공지능 AI 관련된 주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주가가 올해에만 250%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이 코인 말고요. 지금 AI 인공지능 주식들이 돈이 된다면서 전부 다 갈아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전한 곳을 찾는 분위기까지도 강해지다 보니까 위험한 코인들 팔고 더 안전한 자산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에서 돈줄을 쥔 쪽도 금리를 쉽게 내리진 않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시중에 돈을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뜻인 건데요. 이런 흐름들이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리플만 떨어진 게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가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리플은 멀쩡한데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면 리플 자체는 문제 없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나와요.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요. 리플 회사 쪽 소식은 온통 좋은 것뿐이었습니다. 일본 시장에 정식으로 진출했고요. 유럽에선 사업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를 실제로 쓰는 수량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쓰는 사람은 역대 가장 많은데 가격은 역대급으로 저렴하다라는 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아무도 잘 말을 하지 않는 핵심이 숨어있죠. 리플이 직접 만든 디지털 화폐가 하나 있는데 그 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RLUSD입니다. 이게 지금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커졌고 근데 현재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 RLUSD가 원래 리플 코인이 하던 일들을 대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보낼 때 리플 코인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수요가 생겨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 다리 역할에 대해서 리플이 새로 만든 이 디지털 화폐가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짧게 비유드리자면은 사장님이 옆에 새 매장을 차려가지고 손님을 다 받아버리다 보니까 정작 기존 가게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죠. 리플을 쓰는 수량은 사상 최고인데 가격은 2022년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렇게까지 따로 놓은 적이 역사상 거의 없었는데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큰손들은 오히려 조용하게 사모으고 있었다는 건데요. 리플을 대량으로 보유한 큰손 지갑 숫자가 33만 개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리플도 2,500만 개가 넘어갑니다. 거래소 밖으로 옮긴다라는 건요. 지금 당장 매도하지 않고 오래 들고 가겠다 이런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개미들은 무서워서 파는데 그 물량들을 큰 손들이 전부 다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섣부른 결론보다는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팔렸다는 신호가 떴다고 해서 그게 곧 바닥이다 이런 뜻은 아니기 때문인 거고 지난 2022년을 다시 떠올려보면요. 그때도 똑같은 신호가 떴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1,400원 선을 다시 회복한 거는 그로부터 무려 2년이 지난 시간 뒤였습니다. 지금은 신호가 하락의 끝을 알린 건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바로 솟구친 게 아니라 무려 2년을 더 기다려야 됐다는 사실들.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자면 더 긴 시간들을 기준으로 보면요. 아직까지 완전한 바닥 신호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과 한 달 기준으로는 과하게 팔린 게 맞습니다. 하지만 3개월처럼 더 긴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그 깊은 구간에 닿지 않았습니다. 더 내려갈 여지도 열려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가장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그림은요. 지금은 로켓가 곧 발사되는 자리라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의 가능성이 높을 거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리플 자체의 체력은 강력한데 가격을 누르는 힘이 코인 밖에 있는 큰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깥 흐름들, 그러니까 돈이 코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급격하게 솟구치기보다는 천천히 바닥을 다지는 쪽이 더 자연스럽겠죠.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호는 따로 있다는 사실들. 가격이 50주 이동평균선이라는 선을 일주일 마감 가격 기준으로 강력하게 뚫고 올라설 때 그때가 진짜 정신호인 거고 50주 이동평균선이란 거는 최근에 50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이어가지고 그린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1,400원 선이 무너지면 1,300원 부근까지는 더 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데 베팅한 사람들이 상승할 거다 베팅한 사람보다 거의 9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좋은 소식이 딱 한 가지만 터져도요.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무서워서 따라가지고 파는 것도 급해서 쫓아서 사는 것도 둘 다 아니라 그 진짜 신호가 나오는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거겠죠. 왜 리플 자체가 못나서 떨어진 게 아니라요. 코인 밖의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2022년 수준까지 과하게 떨어진 겁니다.
회사의 사용량과 체력은 사상 최고치고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가격만 따로 놀고 있는 보기 드문 상황이라는 거고, 그 와중에 큰손들은 조용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과하게 팔린 게 곧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50주선 돌파 같은 진짜 신호들 기다리면서 바닥 다지는 구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모두가 무서워서 리플 던지는 바로 지금, 그 큰손들은 대체 무엇을 먼저 보고 또 조용히 사모으고 있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큰손들이 남긴 흔적들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메이저 코인보다도 오히려 알트코인들 상대적으로 힘을 써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무리하게 이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하고 알트코인 쪽으로 옮기고 또 여기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이렇게 전부 다 옮기는 거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시고요. 내가 리플 XRP를 장기 투자라고 해도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보유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낮은 비중으로서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이 수익 실현에 대해서 하나씩 쌓아가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비중 조절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시장이 충분히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누구도 시장의 방향성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이 찾아왔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에 따른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결국에 수익 실현하면서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이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엑스머니라는 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었습니다. 여기서 엑스머니는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트위터 X 안에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페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소식들 나올 때마다 도지코인에는 늘 똑같은 일이 벌어져 왔었죠. 그리고 그 똑같은 일이 뭐냐? 바로 일론 머스크가 결제 관련 소식들을 냅니다. 그럼 도지코인 가격이 잠깐 확 올라갑니다. 근데 며칠 안 가서 또 오른 만큼 도로 빠져버립니다. 올랐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 장면은 2021년부터 계속해서 반복돼 왔었고 벌써부터 6년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솔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똑같은 기대를 6년째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있죠. 엑스머니가 드디어 진짜로 세상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빠진 게 도지코인뿐만이 아니었어요. 무려 비트코인도 없었다라는 건데,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냥 암호화폐 자체가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머니는요, 그냥 암호화폐가 빠진 평범한 송금 어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질문 던지죠. 도대체 왜 빠졌냐?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이 도지코인을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라고 여러 번 말을 해왔던 인물이죠. 예전 같은 경우 테슬라에서 도지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도지코인을 아끼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만든 결제 어플에는 도지코인을 안 넣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넣지 않은 이유를 알고 나면은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엑스머니가 뭔지부터 제대로 짚어볼게요. 엑스머니는 비자 카드 회사랑 손을 잡았습니다. 비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가게에서 쓰이는 그 카드 회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넣은 돈은 크로스 리버라는 미국 은행이 맡아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안전장치가 한 개 더 숨어 있는데, 엑스머니에 돈을 넣어두면요, 그 돈들은 미국 정부가 3억 4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혹시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 금액까지는 나라가 대신해서 물어준다는 뜻이고, 게다가 이자도 꽤 많이 주죠. 1년에 6%나 돼요. 그러니까 엑스머니는 장난감 같은 게 아닙니다. 진짜 은행처럼 공들여가지고 만든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대로 만든 서비스에서 왜 코인만 쏙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돈을 다루는 일에는 나라마다 허가가 필요해요. X는 지금 미국의 41개 주에서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코인을 사고 파는 거는 또 다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훨씬 더 까다롭고 또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머스크 측에서는 일단 지금 쉬운 일반 송금부터 먼저 시작하자, 바로 이런 마인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코인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 X는요, 스마트 캐시태그라는 기능들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간단해요. 코인 정보를 보여주고 또 사고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로 연결만 해주는 기능입니다. 직접적으로 사고 파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 가서 사세요, 이렇게 길만 알려준다라는 거죠. 즉 지금 단계에서는 코인을 X 안에 직접적으로 넣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면 도지코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소식 같죠.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도지코인 통합 실패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도지코인 결제를 받고 있던 진짜 벽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벽이 뭐였는지 알면은 이번 뉴스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넣어줄까, 여기에 대해서만 궁금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
시장에 돈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6억 명이 쓰는 어플에 카드 회사를 붙이고 은행 붙이고 41개 주에서 허가를 받는 일들,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어려운 일들이 이번에 끝났습니다. 길로 따지면은 가장 힘든 공사가 방금 전 마무리가 된 건데요. 그래서 도지코인을 안 넣었다라는 건요, 실패가 아니라 길이 완성됐다는 신호고, 길이 전부 다 깔리고 나면은 그 위에 도지라는 이렇게 차를 올리는 것은 비교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올린다는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가장 큰 산은 이미 넘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이 도지코인을 진짜로 안전하게 만든 사건은요, 사실 엑스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또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히 일어났는데 올해 3월 20일이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도지코인을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렸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 단어로 설명드리자면은 그동안 도지코인에는 늘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거 불법으로 분류돼서 거래소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 근데 이번 인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안감이 전부 다 사라져버렸죠. 도지코인이 정식으로 운전 면허를 딴 셈인 거고, 그리고 그 직후에 도지코인을 담은 투자 상품이 나스닥이라는 큰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이제 큰 기관 투자자들도 도지코인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그림들이 전부 다 맞춰집니다. 근데 그 그림이 조금 묘한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엑스머니라는 한쪽 문만 쳐다보면서 도지 언제 들어오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정작 중요한 일들은 다른 곳에서 하나씩 끝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제 길이 완성됐고요. 도지코인은 면허를 땄고요. 그리고 큰 시장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 시장의 퍼즐들이 우리가 보던 순서랑 다르게 맞춰지고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엑스머니는 한동안 코인 없이 일반 결제 서비스로서 먼저 덩치를 키우게 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X 안에 돈을 넣어두는 습관부터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대 이자가 바로 그 미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코인은 그 다음에 천천히 또 조심스럽게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것도 처음엔 직접 거래가 아닐 거예요. 다른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이런 간단한 방식들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건데, 근데 저는 왜 폭등이 아니라 천천히라고 볼까요? 여기는 근거가 존재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일부러 쉬운 것부터 단계를 밟았죠. 코인 거래는 허가가 까다로워서 일부러 미뤘고, 직접 사고 파는 건 안 하겠다고 분명히 선도 그었어요. 이건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고, 그래서 다음 달에 도지코인 들어가서 폭등 같은 이야기들, 지금 나온 사실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천천히 기반을 다지는 쪽이 사실에 더 가깝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건요, 지금 도지코인을 두고 매일매일 오늘 통합 됐냐 안 됐냐 이러면서 가격에 일희일비하는 거, 6년째 반복된 그 패턴에 또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승할 때 사고 또 빠질 때 후회하고 이런 것들,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의 트윗이 아니라 이 크나큰 구조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도지코인을 둘러싼 시장의 큰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시장의 길은 깔렸고요. 면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그 두 가지를 이을 수 있는 진입로 한 가지입니다. 그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는 차분하게 지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엑스머니의 도지코인은 없었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결제 길이 완성됐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지코인은 그 사이에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고 또 큰 시장에도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조용히 다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길과 도지코인을 잇는 마지막 연결 하나뿐인 거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그 마지막 연결에 대해서 도지코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코인으로 한다면 그때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10만원, 20만원 이런 수익들에도 만족할 수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표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익 실현을 어려워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은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보다도 얼마나 잘 파느냐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매도에 대해서 어려워하면은 앞으로도 같은 아쉬움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수익 실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